유대인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들의 특별한 종교신화, 그들의 명성, 아니면 그들의 뛰어난 사업 두뇌인가요? 역사뿐만 아니라 21세기 현재에도 유대인들은 잠재력이 큽니다. 대기업 미터의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 할리우드의 스타인 잭 에프로 모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유대인들은 길거리의 쥐처럼 미움을 받았죠. 단지 너무 뛰어나다라는 이유로 질투를 받았습니다. 사악한 히틀러가 일으킨 대학살 외에도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까지 이에 가세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엘리트적인 유대 민족은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그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2000년 동안 고향을 떠나 계속 억압을 받았을까요?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가장 미움을 받는 민족에 자주 거론되었죠. 심지어 그들은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유대인이 갑자기 등장해 자원을 두고 싸우는 신흥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죠. 기원전 1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오래된 민족이죠.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즉 오래된 성경의 기록에는 유대인의 조상 중 한 명은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유일한 신 여호와와 약속을 맺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로 여호와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선택당한 민족으로서 특별한 종교적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외 출애굽기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큰 사건이죠. 기원전 13세기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대기근이 닥쳤을 때 유대인들과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국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유대인들과 노예 제도를 반격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홍해와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40년에 걸려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 힘든 여정은 유대인들을 더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혁명적인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와 법의 기초를 세우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여정 중 시나이 산에 올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십계명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십계명 규칙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 십계명은 유대인의 사회 규범을 매우 중요한 기초로 삼았습니다. 또한 후에 많은 유대인의 생활 및 행동의 기준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 만남에서 모세에게 중요한 경전 토라를 주셨습니다. 오경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도서가 되고 법률과 윤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랑하기 전에 사실 짧지만 행복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도 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고 유대인들의 생활도 윤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해냈습니다. 바로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제1성전을 건설하여 유대인들이 마음껏 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시간 모든 것이 마치 신과 약속한 것처럼 평화 번영식인 것 같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솔로몬 왕이 서거하자 나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치스러운 행동이 여호와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여겨졌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유대인들의 통일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죠. 주변 국가들은 그들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분열하자마자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나라는 바빌론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제2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는 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았고,
모든 민족적인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탐욕스러운 왕이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가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유명한 바빌론 유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전에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죠. 집과 가족을 잃었음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며 신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저버리지 않으시죠. 아마도 그들의 충성심에 감동받았을 겁니다. 유대인을 구원할 영웅이 등장했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키루스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슬퍼 보이는 외국인들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이 불쌍한 사람들은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연민을 느낀 키루스 대왕은 큰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라, 너희는 자유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즉시 짐을 싸고 고향으로 갔죠. 돌아간 후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의 중심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제2성전이 탄생했고 유대인들은 다시 언제든지 신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지 이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차례로 유대인의 땅을 점령하는 역사적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고향에서 쫓겨났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볼게요. 불난 집에서 약탈하다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알려줄게요. Kick someone when they're down. 쉽게 말하자면 남이 넘어졌을 때 한 번 더 걷어차는 것 같아요.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 같은 의미죠. 좀 더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고 싶나요? 그럼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300위안짜리 체험 수강권을 받아보세요. No way! Amazing Talker has more than 10,000 tutors worldwide and millions of students. It's one of the top 3 one-on-one online tutoring platforms globally? You can even book a trial lesson with the teacher first to decide whether to buy a course. And you can choose the time, place, and contents of the lessons yourself! And guess what? They even have AI matching to help you find the most suitable teacher. Unbelievable! You can find tutors for any subject. Math, Chinese, chemistry. All these subjects have professional teachers offering customized courses. Huh? This is incredible. Is there anything else even more amazing? Clicking on the comments even gives you a $10 coupon.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려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는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남들과 달랐죠.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유대교 교리와는 조금 다른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운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죠. 그래서 최근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교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분노했고 그들을 예수님을 죽인 자로 여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목소리도 커졌고 유대인을 배척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살아남지 못했죠. 결국 재건했던 제2성전마저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비극의 연속으로 유대인들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강제 추방하고 떠돌이 신세로 만들었죠. 설령 정착할 곳을 찾더라도 그곳에 주민들은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농사를 짓지 못했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죠. 잠재된 재능을 활용했습니다. 즉 솔로몬 왕에게 물려받은 사업적 재능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에서 신자들의 대출 및 이자를 금지했던 덕분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업은 그들에게 있어 딱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과 무역업에 종사했고 점차 돈을 잘 버는 전문가가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상업을 구축하고 특히 대도시와 항구 도시인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런던과 같은 곳에서 활동했죠.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란 걸요. 각기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국제무역과 자금 흐름이 더 원활해졌고 현재 은행업의 토대가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상업적 성공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맞는다는 말처럼 그들이 성공할수록 시기와 질투도 커졌습니다. 그들을 배척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타깃이 되기 쉬웠습니다. 욕심쟁이, 이기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반유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종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게 유대인 탓이라고 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의 선택받은 민족 이라고 생각하며 기독교 교리와도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는 더욱 심해졌죠. 나중에는 금융, 상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각종 사회 문제까지도 유대인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점점 심해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소문인 블러드 라이벌이었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기독교 어린이 납치, 살해, 그 피로 6월절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이죠. 흑사병이 14세기 유럽을 휩쓸었을 때 모두가 유대인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비난은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왕이나 귀족이 그들을 보호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당시 왕과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전쟁 자금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ATM처럼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정작 갚을 때가 되면 약속을 어겼죠. 왕과 귀족은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290년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는 파산하자 빚을 갚는 대신 법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로.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2세 역시 명령했습니다.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이로 인해 스페인 국고는 든든해졌지만 유대인들은 또다시 유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경험해봤을까요? 조금은 인간적인 따뜻함을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이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가톨릭 교회의 반유대주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모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나 마나 종교가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개종보다 차별을 감수하는 게 나았습니다. 루터는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실망했고 오히려 더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가 되었죠. 그는 책을 썼죠.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그들의 종교와 경제활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경전을 불태우고 대출과 상업을 금지하며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괴해버린다는 태도였죠. 게다가 루터는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반유대 발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탄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장 악용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루터의 반유대 발언을 이용해 나치의 반유대 정책을 정당화했고 나치 선전의 논리 중 하나가 되었죠.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난 이후부터 어디서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20세기 초 독일에서도 그들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문화,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독일인들처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즉시 애국심을 보여 독일을 위해 싸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독일 인구 중 유대인은 1%도 안 되지만 약 1억 명의 유대인 병사들이 참전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그중 1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누가 감히 유대인은 독일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 틀림없었죠. 하지만 진짜 거짓말쟁이들이 오고 있어요. 전쟁 후 패전한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며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경제적 체제를 받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회의 분노를 해소할 희생양을 원했고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희생양이었는데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침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고 이를 가난한 독일인들은 질투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물자를 독점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우유를 강에 버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팔지 않는다는 냉혈한 폭리주의자라는 주장을 했고 독일 사회 전체가 뼛속까지 유대인을 싫어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시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독일 경제는 더욱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업률은 더 치솟고 시민들의 삶은 더 비참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패전의 분노에 잠겨있는 독일인들은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죠. 실수는 언제나 남의 탓이었습니다. 일부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죠. 배신자 이론을 간단히 말해 그들은 독일이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진 게 아닌 반역자들이 뒤에서 나라를 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등에 칼을 꽂아 독일은 비참하게 패했다고. 그리고 이 반역자들 중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와 언론을 조종하고 노동자 파업을 선동하거나 혁명을 지지해 국가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됐죠. 나치는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유대인을 1차 세계대전 패배의 원흉이자 독일의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독일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나치는 반유대주의 정서를 이용해 1차 세계대전 패배에 배신자 이론을 덧붙여 여론을 조성하고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결하며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기생충, 국민의 암으로 묘사하며 반드시 없애야 할 존재라 했습니다. 1935년 나치는 뉘른베르크법을 제정해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사회에서 배제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성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재산마저 빼앗겼습니다. 유대인은 마치 전염병처럼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며 격리되었습니다. 1941년 이후 나치는 더욱 잔혹해졌고 실행했습니다. 최종 해결책을, 즉 유럽의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비인도적 실험과 강제 노동을 당했고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마치 해충처럼 1945년 독일 패배 이후 나치의 잔혹한 유대인 학살이 드러나며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제사회는 마침내 유대인들의 박해를 깨닫고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려 했고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의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문이 남지 않나요? 그곳의 아랍인들은 어떻게 된 걸까? 라는. 맞아요. 건국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그 후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아랍인에게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안 좋은 존재로 인식했고 그들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죠. 결국 수차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죠. 이 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며 국제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장기화된 갈등 중 하나입니다. 건국 초기에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이스라엘은 국제적 지원과 유대인의 강한 결속력으로
경제, 과학, 군사력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단숨에 중동의 중심지이 중요한 나라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금융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20세기 당시 전 세계 유대인은 0.2%, 0.3%에 불과했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유대인 비율이 20% 이상일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혀내미는 아저씨 아인슈타인, 그는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오펜하이머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본 사람이라면 그가 원자폭탄 개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그도 유대인입니다. 두 사람만으로도 현대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단순히 공부뿐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미국 영화 산업의 대기업인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역시 유대인 이민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즉 지금의 할리우드 영화도 그들 덕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유대교 경전 토라에는 배움과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하며 특히 가정 내 교육이 최우선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와 질문을 장려하며 성찰하는 교육 방법이죠. 유대 문화에서는 자기 책임 또한 중요합니다. 노력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13세의 유대인은 성인으로 인정되며 성인식에서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큰 금액의 축하금을 받습니다. 초기 자본으로 뉴욕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는 총 5에서 6만 달러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로 약 1억 원 정도죠. 하지만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는 인생의 첫 번째 자금을 투자와 저축에 사용해야 하며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재정 관리 능력과 책임감을 기르죠. 또한 가족과 종교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일까지 모든 경제 활동과 일상 업무를 멈추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기 반성도 하죠. 이러한 전통은 단순해 보여도 가족 간 유대감과 가치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에서는 부모, 밖에서는 친구 라는 개념을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세계 곳곳을 떠돌며 그들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다른 언어와 사회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마다 종교회당 등의 조직을 통해 현지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 돕곤 했죠. 유대 민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대인은 드디어 세상에서 사랑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그 분명한 예가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엔과 강대국의 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공격하며 국제기구의 지원을 차단하며 이미지가 실추됐습니다. 양국 간의 전쟁은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죠. 게다가 전 세계 여론도 점차 변화하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관련 대규모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즉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운동으로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해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 때 인종 청소를 당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들에게 똑같은 짓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이스라엘 정부의 군사적 탄압을 참을 수 없었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이스라엘 운동은 2차 대전 이후 독일 사회의 민감한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전쟁 후 독일은 유대인의 복지를 책임지고 전쟁 범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 대학 및 예술계에서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발언이 급증하며 정부의 친이스라엘 공식 입장과 크게 대립했습니다. 독일 유대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캠퍼스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은 다 죽어야 한다. 너를 가스실로 보낼 걸 깜빡했다
등의 말들과 함께 현대적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한쪽을 완전히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나치의 대학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해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 더 좋겠죠? 더 많은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더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정보란의 링크를 클릭해 어메이징 토커에서 나와 함께 영어를 배워보세요. 가정관리나 재정관리에 대해 생각해보면 중국인과 비슷하지 않나요? 서구 사회도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들은 첫 번째 자금이고 우리는 세뱃돈이죠. 대체로 우리 경제가 좀 더 안정적인 편입니다.